지난 13일 오후 1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함이 약 6개월간의 정비를 마치고 무사히 출항했다. 이는 미국 해군 함정이 한국 조선소에서 MROU 지정 비보수를 받은 후 출항한 첫 사례로 미국이 동맹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앞으로 한국과의 조선 협력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를 한미 동맹의 가치를 부각하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하나오션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한국 조선업이 처음으로 수주한 미국 해군 MRO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월리 쉬라함은 성공적으로 출항했다. 약 6개월간 진행된 MRO 작업에는 선체 및 기관 유지 보수, 주요 장비 점검 및 교체,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전반적인 정비 작업이 포함되었다. 다만 미 해군의 보안 문제로 인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의 한국주재 담당관인 패트릭 무어 대위는 수개월 동안 하나오션 직원들과 월리 쉬라함 승조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며 이는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입증하는 사례이며 앞으로 이러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리 쉬라함은 미 해군이 한국에 MRO를 위탁한 첫 번째 함정이다. 하나오션이 이 사업을 수주했을 때 한국 내에서는 기대감이 한껏 고조됐다. 미국이 극비 군사작전에 여러 차례 투입했던 함정을 맡긴다는 것은 한미 동맹과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 함정이 한국 조선소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해양 패권을 강화하는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긴박감을 느끼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조선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켜 해군력을 증강해왔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함정 보유수가 350척에 달해 293척을 보유한 미국을 넘어섰다. 비록 기술력까지 고려하면 미국 해군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국의 물량 공세가 거센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 내 조선소만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미국은 자국에서 운항하는 상선과 군함을 자국 내에서만 건조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일감에 안주한 결과 미국 조선소들은 기술 개발이나 투자를 소홀히 해 시설이 낙후되고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국 조선소에는 MROU 지보수 운영을 맡겨도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미국은 동맹국의 함정 정비와 건조 물량을 더 많이 배정하는 추세이다. 특히 중국을 제외하면 조선업 경쟁력을 갖춘 미국의 주요 동맹국은 사실상 한국과 일본 두 나라뿐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지난달 미 상원이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정 건조를 외국 조선소에서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함정 건조 계약도 따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하나오션은 2024년 11월에 수주한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금유함 6호함의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HD 현대중공업 등 다른 조선소도 미 해군 함정 수주를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스레드 작성자 6개월 만에 미군의 MRO 주문을 완료한 건 진짜 빠르네. 현재 미군의 MRO 주문은 하나오션이 수주하고 있어. 이전에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영향이 큰 것 같아. 대만 조선소도 미 해군의 주문을 받을 수 있겠지? 대만 조선소의 실력으로는 미 해군 관련 작업은 맡을 수 없겠지. 대만 조선소도 수리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대만은 그저 전초기지 역할밖에 못하는 게 좀 처참하네. 진짜 전초기지는 한국이지 서울이 베이징에서 얼마나 가까운데. 한국과 중국은 서로의 수도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날릴 수 있지. 한국 방산업이 진짜 대폭발 중이네. 육해공이 동시에 발전하고 있어. 우리 군도 뭐 하나라도 좀 제대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한때 대만 조선업이 한국보다 강했었지. 근데 지금은 조선공학을 전공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야. 대만도 조선 수리를 외주 주고 싶어 하는데 우우. 10년 후 미국 한국이 우리 수리 사업을 빼앗아 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겠다고 하더니 트럼프는 완전 사기꾼이네. 미국 조선 기술이 망한 것도 아닌데 왜 한국에 조선과 수리를 외주 주는 거야? 부족한 건 조선 기술자야.
전자장비는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점점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진작에 외주를 줬어야 했어. 미국 본토의 수리 능력은 부족한데 조선소 관련 상원 의원들이 가로막고 있었지. 그럼 대만 TSMC 모델이랑 똑같네. 한국, 일본 조선소가 미국에 공장 세우고 현지에서 한국, 일본 기술자들이 수리하는 방식 키읔키읔키읔. 한국은 수리 작업을 반길 텐데 문제는 돈을 누가 내냐는 거겠지. 미국 반도체 산업도 그냥 칩 설계에 집중하고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같은 힘든 일은 대만에 맡기는 게 낫잖아. 미국 조선소가 한국과 일본에 의존해야 한다면 대만도 F-16이나 패트리어트 말고도 다른 것도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단기 조선 수리에 있어서는 미국도 이제 한국과 일본에 의지해야겠네. 트럼프는 왜 한일을 압박해서 미국에 조선소를 세우게 하지 않을까? 설령 미국에 조선소를 세운다 해도 결국 미국 노동자가 일할 텐데 뭐가 달라지겠어? 미국이 부족한 건 조선소가 아니라 숙련된 조선 기술자야. 사실 몇 년 전부터 미군이 한일에 외주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어. 현실이 더 중요하지. MAGA 미국 우선주에 외치며 기다리다가 배 다 녹슬겠네. 군함 외주를 주는 건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고 미국 조선소에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트럼프가 계속 국방을 예산 줄이고 방산업체 인력도 감축하면서 미국 방산 시장을 망가뜨리면 이런 상황은 더 심각해질 거야. 미국의 레드넥 보수적인 백인 노동자층은 온 세상이 자기들한테 빚졌다고 생각하지. 트럼프는 그런 심리를 정확히 이용한 거고. 레드넥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주 40시간씩 공장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지. 예전에는 물평만 할 뿐 복지 정책 덕에 최소한 퍼질러 놀면서 약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미국 제조업의 비참한 현실, 이제 입으로만 만들 뿐. 외주 주고 나서 또 일자리 뺏겼다고 징징대면서 세금으로 돈을 뺏어가겠지. 트럼프가 한국에 공짜로 수리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네. 한화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했잖아. 한화가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게 제일 큰 승리야. 한국은 조선 수리를 활용해서 관세 면제를 받으려는 속셈이겠지. 일본 조선업이 사실 더 강한데 일본을 고려하지 않는 게 좀 이상하네. 한국이 일본보다 비용 경쟁력이 더 좋지 않나? 한국에 맡기는 것도 문제될 게 없지. 일본은 트럼프한테 착취당하는 운명에서 못 벗어날 거야. 이건 확실해. 불쌍하네. 이제 군함도 못 고친다니. 조선업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미국은 배를 수리하다가 망가뜨려서 그대로 퇴역시키기도 하는 나라야. 여러분은 대한민국 불산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물리는 민금.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자동차 공장이 불산에 있고 세계 최고급으로 접히는 자수정도 있고 돌미역, 미나리 등등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아마 또 많은 분들은 물산하면 고래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고래를 주인공으로 한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이 있어. 매년 고래 축제를 개최할 만큼 적어도 고래에 있어서만큼은 울산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에서 고래가 유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면 한국에서 가장 큰 포경업 중심지가 위 장생포였기 때문입니다. 1986년 한국에서 상업 포경고래잡이를 금지되기 전까지 울산의 포경산업은 대단했습니다. 1970년대 말 포경산업이 전성기를 맞이하던 시기 장생포에는 20여 척의 포경선과 1만여 명이 상주하는 거대한 마을이었고 1980년대 연평균 900마리를 잡아댔습니다. 그러나 국제포경위원회 WC가 고래자원 보호를 위해 상업포경을 금지하는 의안이 가결되면서 한국 역시 이 운동에 동참해 상업포경을 전면 금지시켰죠. 그래서 지금도 사고로 잡히는 고래는 있을지 몰라도 돈벌이를 위해 고래를 잡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쨌든 울산이 포경산업으로 유명했던 것은 한반도에서 고래를 만나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울산이 고래로 유명한 것은 비단 현대시대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7,000년 전 한반도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세계 최초의 고래잡이 기록을 울산에 남겨뒀으니까요. 오늘은 울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울산 지역의 원효대사에서 시작됐습니다. 1970년 12월 24일, 이제 갓 30이 된 미술사학자 문명대연 동국대 명예교수는
울산 지역에 원효대사의 자취가 서렸다는 반고사 절터를 찾기 위해 울산을 찾았다가 주민들이 절벽에 이상한 그림들이 보이는데 이끼가 끼고 흙탕물이 흘러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다는 제보를 받았죠. 당연히 마애석불인가 보다 하고 절벽에 갔더니 이는 마애불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글자와 그림, 기하학적 무늬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국보 제147호 울주 천전리 각석입니다. 그런데 울주 천전리 암각화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1971년 3월과 11월 두 번에 걸친 조사 때마다 울주군 대곡리에 사는 주민들이 3355 구경을 나왔는데 그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절벽에는 호랑이 그림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에 배 한 척을 빌려 곧장 그 호랑이 그림이 그려졌다는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배 위에서 바라본 절벽에서 그는 대단한 그림을 봤습니다. 반질반질한 암벽에는 춤추는 무당과 거북이 3마리, 고래머리가 새겨져 있었는데 절벽이 물에 잠겨 일부만 보였지만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유적이다라고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국보 제285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반구대 암각화를 두고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등재되지 않았지만 세계유산 잡재 잠정 후보 목록에 올라있는 이유는 대단한 역사를 그 안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명대 명예교수가 배를 빌려 타고 갔어야 했던 이유도, 그리고 그 이후로 3년 동안 제대로 된 조사를 펼칠 수 없었던 것은 댐 때문입니다. 1965년 건설된 사연댐 때문에 대곡천에 자리한 반구대는 1년 중 5개월 동안 물에 잠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면 물이 빠진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1974년 가뭄이 들어 물이 빠진 후에야 제대로 된 실측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표면에 점토를 일일이 붙이며 조사한 결과 높이 2.5m, 너비 9m에 이르는 거대한 암벽의 고래, 호랑이, 사슴, 멧돼지 등 동물은 물론이고 고래를 잡는 선원들의 모습 등 문양 300여 점을 확인했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가 1984년에 편엔져서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는 그가 직접 그린 실측도가 담겼는데 그림의 면모가 대단합니다. 사실 암벽에 그림을 새기는 것이야 별 특별할 것도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반구대에 그려진 그림들은 늦어도 청동기 시대 약 5000년 전, 이르면 신석기 시대 약 8000년 전 울산에 살던 조상들이 그렸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문명이 형성되기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암벽에 그림을 그려 자신들의 생활상을 기록했는데 벽화에 새겨진 선사시대 역사는 세계사에서도 볼 수 없는 대단한 기록이죠. 사실 암각화의 경우 그 절벽이 몇십억 년 전에 솟아오른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탄소연대를 측정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어느 시기에 제작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려진 그림으로 제작 시기를 유추하게 되는데 울산 반구대 암각화의 경우 이르면 8000년 전인 신석기 시대부터 늦게는 5000년 전인 청동기 시대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천년의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도구를 이용해 앞면에 그림을 남겼다는 점인데요. 우선 반구대 암각화에는 해양생 물인 고래와 거북이, 물개 등이 새겨져 있고 호랑이, 사슴, 멧돼지, 소, 토끼들을 새겼는데 몇몇 동물들은 내장까지도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사냥하기 위한 배와 작살, 그물, 그리고 창을 든 사냥꾼과 춤추는 주술사까지 무려 300점이 넘는 그림이 절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당시의 사냥 기술과 의식, 사상, 사회경제상 엿볼 수 있어 지금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각화의 진짜 가치는 고래에서 나타납니다. 그림 속에서 확인되는 고래만 북방긴 수염고래, 흑등고래, 돌쇠고래, 향고래, 귀신고래, 범고래, 상랭이 등 최소 7종인데 암각화 전체에 고래 50마리가 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당시 고래 집단의 종류, 행태, 슬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작살로 사냥하는 장면, 부구를 이용해 죽은 고래를 인양하는 모습, 그리고 포획한 고래를 해체하는 장면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림의 가장 위에는 한 남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 춤추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무릎을 굽히면서 두 손을 하늘로 치켜드는 듯한 모습인데, 이는 샤먼이 춤추면서 갑정이 고조된 접신의 상태에서 주술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등 뒤로 거북이 3마리가 그리고 수많은 고래가 이 남성을 향해 오르고 있죠. 또한 좌측 하단부에는 사지를 활짝 펴고 있는 사람이 한 점 등장합니다. 그의 손가락 발가락은 굉장히 과장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정면을 바라보며 여성의 성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의 인물 표현은 샤먼과 같은 종교인으로 그녀는 고래의 영혼을 달래 영계로 보내고자 하는 목적에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고래의 영혼 여행을 돕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은 반구대 암각화는 지난 1995년 6월 국보 제285호로 지정됐습니다. 문명대 교수는 여러 서기에 걸친 한 곳에 집중적으로 겹쳐 그려진 암각화는 세계적으로 예를 찾기 어렵다며 세계 미술사에도 구석기 시대에는 라스코 동굴벽화, 신석기 시대에는 한국의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있다고 쓰일 정도로 손꼽히는 유적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죠. 반구대 암각화가 다른 나라 관련 학계에 알려지기 전까지 인간이 바다에서 처음으로 고래를 사냥한 시기는 대략 10, 11세기로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이보다 수천 년이나 앞선 그림으로 인류 최초의 포경 유적일 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의 해양어로 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죠. 우리 땅에 살았던 조상들이 다른 이들에 비해 훨씬 빨리 고래 사냥을 생업으로 삼고 또 이를 세세한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으로 그들이 얼마나 앞섰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그림에서 활을 쏘는 사냥꾼이 부각되면서 뒤늦게 한반도 활의 역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암각화에는 손에 활을 들고 노루, 늑대, 사슴 등을 사냥하는 사냥꾼의 모습이 여러 새겨져 있습니다. 그간 한반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활쏘기 그림은 약 2000년 전 고구려 고분 벽화였습니다. 고구려 벽화 이전 활쏘기 유물은 약 1만 년 전 화살측으로 제주도 고살리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발견됐고 이보다 앞서 1만 8천 년 전 단양 수양계 유적에서도 화살촉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승뱃지르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활쏘기 기능성만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었는데요. 그러다 반구대 암각화에서는 실제 활을 쏘는 그림이 확인되면서 한반도의 활쏘기 역사를 선사시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김경진 울산 암각화 박물관장은 암각화를 통해 보는 선사시대 사냥과 도구의 사용이란 논문을 통해 활은 구석기 시대 후기부터 나타나는 사냥용 도구라며 활의 발달은 울참한 숲과 관련된 환경적 제약에 적용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반도의 울참하게 숲이 우거진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활이라는 것이죠. 암각화에서 보여지는 활은 세상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큰 탄력을 내는 오늘날 볼 수 있는 각궁과 비슷한 형태인데 이를 통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활쏘기 기술이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록물을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 반구대 암각화가 자리한 대곡천은 1965년 지어진 사연대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중 3담 기간 항상 물에 잠겨 있고 이에 따라 60년 가까이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면서 훼손됐습니다. 실제로 2011년 훼손 실태조사 결과 고래 문양 주변을 포함 56군데의 돌 부스러기가 떨어져 나간 점이 확인됐고 12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손상이 발생했을 겁니다. 고고학계에서는 꾸준히 수문을 설치해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식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때만의 생태 제방을 쌓는 방안, 물길을 돌리는 방안, 투명 물막이 설치 방안 등이 제시됐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 속에 실현되지는 못했죠. 자칫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하단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앞벽 전체가 무너져 내릴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네스코는 암각화의 가치를 인정해 등재 잠정 목록에 등록해두고 있지만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암각화를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서류로 제출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이견이 짚혀지지 않다 보니 보존 계획이 세워지지 못했던 것이죠.
다만 작년 울산시가 반구대 암각화 일대를 명승으로 지정하고 사연댐 수문 설치를 추진해 보존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서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탄력이 불었습니다. 비단 암각화뿐 아니라 암각화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절벽과 하천 등 일대를 모두 아울러 세계유산 등재 추진구역에 포함시켰죠. 국회 역시 올 3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포럼을 열어 다양한 정책 토론이 오갔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사전 절차를 마치면 202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고 이르면 2025년 세계유산 등재라는 훌륭한 성적서를 발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디시멘터리 역시 반구대 암각화가 꼭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를 기원하며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문화재를 소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반구대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폭탄 발표가 나온 이후 이번에는 구광모 LG 회장의 중대 결단이 나오면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미국이 수십조 원의 보조금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까지 세계 최고의 배터리 3사가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했고 바이든은 이로써 2차 전지 패권을 미국이 완벽하게 쥐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전지 압도적 세계 1위인 LG의 구광모 회장이 바이든 면전에 대놓고 깜짝 폭탄 발표를 한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미국의 가장 많은 투자들 한 한국의 삼성과 SK의 뒤통수를 치고 인텔에만 온갖 특혜를 퍼다준 바이든, 미국의 싱크탱크조차 바이든의 등을 돌리며 인텔보다 한국의 삼성과 SK를 지원해야 하는데 바이든이 멍청한 선택을 내렸다며 바이든의 면전에 대놓고 강한 비난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싱크탱크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주 역할로 일반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의 조언을 해주며 칭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이든의 말도 안 되는 한국 뒤통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이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은 미국 경제에 너무나 잘못한 일이라며 바이든을 실패한 대통령이라 불렀습니다. 바이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수백조 원의 투자를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렸고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더 이상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낙인 찍혀 그 누구도 미국에 투자를 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을 원한다라며 심지어 그는 바이든이 대중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며 투표로 바이든을 몰아내자 라며 바이든을 두고 사람 형태의 축축한 양말 꼭두각시라고 부르며 도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를 저질러버렸습니다. 3년여 만에 중국을 방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 그는 테슬라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탈동 조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바이든이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동맹국들을 총동원해 중국이 교역을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중국을 깜짝 방문해 나는 바이든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반대한다, 중국과 손잡는다라는 폭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바이든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30일 머스크 CEO가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과 회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머스크 CEO가 회동에서 테슬라는 중국 내에서 계속 확장할 용의가 있으며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친 부장은 머스크 CEO에게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외국 기업들을 위한 좋은 사업 환경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상생 협력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을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양측이 위험한 운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생산했으며 현재 연간 1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테슬라까지 이렇게 중국과 공개적으로 손을 잡으며 바이든을 우습게 만들어버리자 미국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중국의 국방수장끼리 만나자는 제안을 했지만
중국이 직설적으로 거절하며 바이든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지난밤 중국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리상포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만나자는 우리의 5월 초 초대를 거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 29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달 초 중국 측에 6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상그릴라 대화들 계기로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리 국방부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는 등 싱가포르 회담 성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이 과거에는 막판까지 고위급 회담을 조율하던 것과 비교해 이번 거절은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 때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했는데 이때도 만남 몇 시간 전에야 성사가 합의됐다고 합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1위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도 바이든을 향해 바이든의 중국 때리기는 오히려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최대 시장 중 한 곳에 첨단 반도체 칩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면 미국 기술 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중국 시장이 미국 테크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수준. 만약 테크 업계가 중국 시장을 잃으면 우리는 미국에 더 이상 반도체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자체 칩 개발에 나서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칩을 사들일 수 없다면 자체 개발에 나설 것이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만 도와줄 뿐이라며 바이든의 잘못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 이어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 CEO까지 바이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상황 속에서 LG 구광모 회장이 바이든의 쐐기에 비수를 꽂아버렸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은 미국 대신 중국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로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아닌 중국에 수백 조 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바이든을 비판하며 중국에 올인해버리는 상황 속에서 전기차 압도적 세계 1위인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LG엔솔은 테슬라를 따라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한순간에 수백만 명의 일자리와 수백 조 원의 투자를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공급망 패권을 한순간에 빼앗겨버렸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이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뒤통수 치고 보조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바이든과 달리 중국에서 최근 LG엔솔의 대박 행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한 지리자동차 산하 폴스타이 2종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신차 목록에 들었습니다. 보조금 확보가 유력시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LG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지난 9일 현지 시간 발표한 제369차 도로자동 차제조업 체제품 발표에 LG의 배터리를 장착한 폴스타이 2종이 포함됐습니다. 폴스타이는 신차 명단에 들며 향후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지 정부의 보조금 혜택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서 대박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진핑이 직접 LG 공장을 방문하며 한국에 엄청난 특혜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주석은 LG 디스플레이 방문 현장에서 약 1시간 동안 브리핑을 받고 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한중간의 우위를 강조하는 덕담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이 2012년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 중국 내 한국계 기업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LG 공장을 방문한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앞으로 수백 조 원의 투자를 중국에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높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산 자동차도 어디에서 생산됐는지와 관계없이 중국 전기차와 똑같은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만 특별히 말이죠.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이 LG엔솔 배터리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 판매도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배터리가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제조사에 장비를 납품하던 일본 기업들은 아싸, 우리도 같이 대박난다라며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바코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일본이 LG엔솔에 공급하던 2차 전지 핵심 장비들을 빛의 속도로 모두 국산화해버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며 일본산 반도체 소재 수출을 중단했을 당시에도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내며 그 짧은 시간에 모두 국산화해버렸는데요. 이번에도 일본이 한국의 신성장 동력인 2차 전지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앉아서 편하게 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모든 부품들을 국산화시켜버린 것입니다. 특히 에코프로 그룹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공정을 수직 계열화하여 세계 최대의 생산 공장을 한국에 설립하는데 성공시키면서 최근까지 한국에 납품하던 수많은 일본 관련 회사들이 파산을 피할 수 없어 발칵 뒤집혀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의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땅이 생겼다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세계에서 천연자원이 가장 많은 이곳에 한국 땅이 생기면서 한국인들이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됐다는 보도도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7개 토후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후국은 아랍에미리트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관할 구역과 영내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어 준독립국에 가깝습니다. 연방정부의 역할은 군사와 외교 분야 등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권한은 토후국이 자치적으로 행사하고 있죠.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큰 토후국이 바로 아부다비 토후국, 그 다음이 두바이 토후국,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곳이 바로 샤르자 토후국입니다. 1727년 알카시미 AIQASIMI 가문의 토후국이 되었고 1820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1971년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두바이가 성장하면서 샤르자도 덩달아 성장했는데 두바이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도심 지역의 임대료도 하늘 끝까지 치솟을 지경이 되자 두바이에서 거주하기 힘들어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샤르자로 모여들어서 샤르자 시와 그 근교 일대가 베드타운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샤르자가 라스 알카이마와 더불어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은 갑갑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입니다. 샤르자 토후국은 아랍에미리트 7개 토후국 중 가장 보수적이라 심심한 곳이지만 경제 발전에는 가장 적극적이고 과감했습니다. 도로와 철도부터 모든 인프라와 최고층 건물들, 심지어 메타버스 등 최첨단 기술들도 한국에 모조리 맡겨 사실상 제2의 한국을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땅과 건물 심지어 통신, 디지털 인프라 기술 등 모두 한국에 맡기는 등 나라 전체를 한국의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토후국 중 하나인 샤르자의 왕자가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12일 셰이크 사우드 술탄 빈 모하메드 알 카시미 왕자 등 샤르자 왕실 고위 대표단 일행이 이날 1784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샤르자가 국가 차원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성사됐습니다. 어릴 적 방한 경험이 있는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총괄하는 샤르자 디지털청의 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단 일행은 1784곳곳을 살피며 네이버가 로봇과 자율주행,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오지 등 첨단 기술을 공간과 융합한 테크 컨버전스 사례들을 체험했습니다.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을 확인한 만큼 샤르자의 디지털 혁신과 인프라 구축에 해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37조 원이라는 초대 규모 투자 결정을 내릴 때도 아랍에미리트 토후국 샤르자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자신들에게 막대한 투자를 해주며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중국과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갖춘 한국, 이렇게 두 국가 중 어느 곳과 손을 잡을지 막판까지 고민하던 중 3대 토후국인 샤르자의 강력한 한국 추천으로 한국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원전과 방산뿐만 아니라 수소와 태양광 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모두 한국의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300억 달러는 아랍에미리트 역사상 단일 국가에 약속한 최대 규모의 투자 결정이라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속 제2의 고향이라며 한국에 초대박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한국을 깎아내리며 자신들과 계약을 맺자고 아랍에미리트에 돈을 퍼다주던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가 중국이 아닌 한국과 모든 계약을 체결해버리면서 중국은 더 이상 자금난 압박에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수년간 돈을 빌려 중동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던 중국, 한국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많은 중국인이 올해 들어 부채 상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며 차입자들이 지출과 투자를 줄이고 부채를 갚으면서 디레버리징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11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경제는 레버리지 부채와 함께 성장하고 이것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디레버리징으로 전환되며 수축합니다. 과거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는 디레버리징에 실패하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차입자들은 낮은 금리에도 돈을 빌리지 않고 기존의 부채 상환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후 일본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급감했고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2000년대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율형 주택담보대출과 2009년 금융위기를 촉발했습니다. 맥킨지의 연구에 따르면 대공황 이후 45번의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32번은 금융위기가 뒤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에 이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몰락위기에 처하자 한국에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어 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또 어 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어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DB에직 엔저니링 데이터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BD는 반도체 제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이 이를 삼성과 똑같이 만들려 시도했지만 최근까지도 실패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날린 엄청난 기술입니다.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으로 숫자로는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는 너무나 소중한 기술입니다. 이들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디램 및 낸드 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로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죠. 어 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복사판인 또 다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어 씨에게 약정한 8조 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 씨가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연구개발 R&D동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권위자로 손꼽혔던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력 200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 씨는 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자료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 건설하려 한 시도를 엄단했다며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사 앞에까지 헤드헌터를 보내 출퇴근 시간에 명함을 건네며 현재 연봉의 3배를 줄 테니 기밀 정보를 가지고 중국에 넘기라고 대놓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중국. 이러한 중국의 만행에도 한국에서 이러한 중대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은 기업들이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이뤄낸 성과물을 송두리째 도둑맞는 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막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8년간 기술 유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65명 중 80%인 292명이 집행유예였습니다. 기본 징역형이 1년 3년 6개월로 양형 기준이 낮고 감경 사유도 많아서인데요. 미국은 연방법 간첩죄 조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에 추징금 최대 500만 달러 약 65억 5천만 원로 국내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량이 높습니다. 국가 기밀을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높은 수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첨단 기술을 선도하게 된 한국 기업들을 법이 제대로 발맞춰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 유출 범죄는 해외 정도의 수위로 처벌해야 관련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중국은 최근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동조해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든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전쟁까지 운운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전쟁이란 단어까지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며 서로 피할 수 없다. 중국은 한반도의 혼란과 한반도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며칠 전 네덜란드의 반도체 노광장비 회사인 ASML은 2022년 회계연도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 법인의 중국인 직원이 자사 독점 기술과 관련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애리 드러났다며 포괄적인 내부 조사와 네덜란드 수사당국 보고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ASML은 극자외선 노광장비의 독점적인 제조기업으로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등이 주요 고객으로 있는 첨단 미세 공정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ASML의 극자외선 노광장비 도입을 원했지만 미국이 허가를 내주지 않아 수출이 무산된 만큼 반도체 핵심 기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중국이 자국 국적의 직원을 포섭하여 ASML의 독점적인 기술을 유출한 상황입니다. 중국으로부터 기술 탈취 시도가 더욱 빈번해지고 대담해지는 가운데 미국에선 본격적으로 한국과 대만을 향해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중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에게 인센티브와 세금 혜택 등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으로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등이 수조 원 이상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는 10년가량의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등 안 그래도 규모가 큰 미국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올릴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세상에 공짜란 없는 것처럼 카도체 지원법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포함된 가드레일 조항에 따르면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중국의 반도체 관련한 투자를 새롭게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의 낸드 플래시 공장을 보유 중이지만 만약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면 중국 투자는 멈추게 되고 반대로 미국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면 중국 투자를 계속할 수는 있지만 대중 반도체 포위전선에서 이탈한다는 점에서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선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로 공급망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정책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유예 조치는 최장 5년간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 내 반도체 공급망의 기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남은 가운데 삼성과 TSMC 등 반도체 기업들의 결정에 중국 내 반도체 공급망의 운명이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필요량의 90%를 수입하고 있으며 자급자족 능력은 10%가 채 안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미국의 전방위적인 중국 제재로 반도체 자급률이 갈수록 줄어들고 줄어든 자급률은 중국 내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TV, 냉장고, 스마트폰부터 크게는 자동차와 건물, 인공위성 발사체까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쓰이는 반도체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중국의 산업은 완전히 멈춰버릴 것이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2022년 단 1년 동안 중국의 반도체 기업 5,700여 곳이 폐업 신고를 했으며 이는 중국 내 반도체 폐업 업체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천명하던 당시 연간 1,000개 안팎의 반도체 회사가 폐업 신고를 하던 것에 비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본격화된 지금 반도체용 첨단 장비 수출 금지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며 중국 내 반도체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진핑 주석과 밀접히 연관되어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던 칭화윤이마저 파산했으며 중국 내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과 경쟁하던 YMTC, 즉 양쯔 메모리 테크놀러지와 NG 창신 메모리는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공장 투자 일정을 백지화했습니다. 일부 사업 구조에서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장기간의 반도체 불황이 예상되는 만큼 무리한 확장을 추구하다간 파산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회사인 SMIC도 위태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5%가량 감소했고 올해 1분기 매출은 벌써 12%가량 감소해 추가적인 매출 하락과 만성 적자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인 영업 손실을 기록한 SMIC는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흑자의 대부분은 중국 내 자국 기업들의 몰아주기성 주문으로 중국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은 사실상 바닥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입니다. 무엇보다 암울한 점은 중국 반도체의 숨통을 쥐고 있는 미국이 더욱더 강력한 봉쇄 작전을 펼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속적인 반도체 소재 장비 수출 금지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지금과 같은 속도로 파산시키면 5년 안으로 중국 내 반도체 기업 70%가 정리된다는 계산이며 중국 정부의 지원이 끊길 경우 3년 안에 70%가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걱정하는 진짜 문제는 다음입니다. 미국의 조치로 인해 자국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파산해버리면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데 미국은 삼성과 TSMC 그리고 인텔을 압박해 대중 반도체 투자를 철회시키면서 중국의 마지막 회막마저 걷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런 결정에 삼성과 TSMC 등 반도체 기업들은 일시적인 손해를 보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 반도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는 이익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TSMC도 삼성처럼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가로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수십조 원 규모의 중국 내 공장을 운영 중이고 삼성과 SK하이닉스 역시 미국에 투자한 만큼 중국에도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단기 유예 1년 장기 유예 5년을 내걸었지만 한국과 대만 등 국가에 상관없이 수십조 원 투자한 중국 시장이 무용지물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문도 존재합니다. 현재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파산하는 가운데 중국의 한국과 대만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현지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과 TSMC가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한다면 중국은 그동안 자국에서 생산되던 반도체를 비싼 돈 주고 한국이나 대만에서 직접 수입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으로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이 완전히 박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국 본토에서 반도체가 하나도 생산되지 않는다면 한국과 대만 등이 반도체를 쥐고 중국 대륙을 흔들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없이 모든 반도체를 수입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익도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까지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는 필수 소재로 탑재되고 있는데 한국은 반도체를 자국에서 생산해 탑재하게 되면 수입해서 탑재해야 하는 중국보다 원가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은 수출 경쟁력에서 한국산 제품이 중국산 제품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엔 한국산 제품이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비쌌는데
앞으론 한국산 제품이 품질도 좋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도 중국에게 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져갈 반도체 패권을 완전히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중국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동안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게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갔고 자국 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과 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도록 유도했지만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을 막고 자국 산업의 반도체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붙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 20년 동안 폭풍 같은 성장을 이룩한 중국의 산업이 반도체라는 핵심 요소를 제거하자 무기력하게 무너지면서 빙하기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중국 측에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들 생산하는 기업에 너도나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소부장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대외적으로 기술력 확보에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은 소부장 국산화를 통해 미국이나 유럽의 견제 속에서도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들에 따르면 중국 내 투자 기업들은 자국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13조 원의 투자를 했는데 이는 과거의 연간 투자금 1천억 원가량의 130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이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만큼 확보한 기술력으로 반도체 소부장에 집중하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소부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거나 생산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한국처럼 소부장을 국산화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나서서 한국과 대만을 향해 중국 내 투자를 잡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만큼 중국 산업과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반도체 분야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국가 경쟁력은 미국의 제재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에 따라 미래가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현재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칩4동맹 등으로 한국을 초청하고 있지만 이는 겉보기에 불과합니다. 현재 미국이 원하는 것은 과거 일본을 무너뜨린 것처럼 한국을 무너뜨리고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주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를 넘어서려 하자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결국 일본은 이를 계기로 반도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을 대하는 최근 미국의 태도는 과거 일본을 견제하던 모습과 꼭 닮았습니다. 바이든은 전기차를 시작으로 반도체, 바이오 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견제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을 견제하려는 바이든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한국을 반도체 산업에서 밀어내고 미국 기업이 성장하는 사이에 틈을 대만과 일본을 이용해 메꾸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계획은 본격적으로 시도도 하기 전에 천벌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대만과 일본의 연일 지진과 태풍이라는 자연재해가 덮쳤고 대만의 경우에는 중국이 군사적 움직임을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도체 수급과 관련해 한국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중단한다고 선언하자 미국 언론에서는 바이든을 몰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세계 무대에 미국이 돌아왔다고 외치며 트럼프 정부 정책과 단절을 선언했지만 지금까지 대외 경제 정책을 뜯어보면 트럼프 못지않게 짙은 보호주의 색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연방정부가 공공물자를 조달할 때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미국산 부품 비중을 늘리는 바이 아메리카 바이 어메러커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11월 인프라 법안에는 신규 연방 인프라 건설 사업에 쓰이는 모든 철감은 미국에서 조달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서 미국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민간 소비 시장에까지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한 전문가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기술, 한국의 제조력으로 궁합을 맞춰온 한미 경제가 어느 시점에는 삼호보완적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보호주의적 톰 3점 책이 잠기 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바이든의 발표 때마다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3조 투자를 약속했지만 보조금에서 제외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중국 공장을 모두 철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G7 회의에서 언급한 백신허브 약속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미국은 바이 아메리카를 주장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첨단 산업의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반도체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대만과 일본을 이용하겠다는 것이 바이든의 계획입니다. 먼저 미국은 일본과 이나노 반도체 생산을 약속했고, 대만은 일본의 지원금을 받고 TSMC 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계획이 시작도 전에 위기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대만과 일본이 지진과 태풍의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14호 태풍 남마돌의 영향에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의 현지 공장 3곳이 가동을 중단했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미국 방문 일정을 하루 연기했습니다. 19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도요타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남마돌의 접근으로 인해 규슈 지역 공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폐쇄될 3개의 공장은 주력 브랜드인 렉서스를 생산하는 미야타 공장 후쿠오카현 미야와카시, 엔진 및 기타 제품을 생산하는 카리타 공장 토니타 타운,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기타 제품을 생산하는 오구라 공장 기타 규슈시, 후쿠오카현입니다. 아울러 일본 주요 통신사인 도코모, 소프트뱅크, KDDIO, 라쿠텐 모바일 등은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규슈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했다고 각각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태풍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정된 반미 일정을 20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남마돌이 수십 년에 한 번 있는 대규모 재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특별경보를 발령했는데,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는 계획은 한동안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만은 사흘 연속 이어진 지진에 인프라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는 19일 오전 10시 7분경 대만 화롄 남서쪽으로 66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고, 지진 발생 깊이는 13km로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각국의 주요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최근 대만 남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감진에 따른 여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만 기상당국 발표에 따르면 대만 남동부 지역에서는 지난 17일 밤부터 규모 6.023의 감진이 이어지고 있고, 보도에 따르면 17일 오후 9시 41분 현지 시간 첫 지진 발생 이후 18일 오전까지 여진만 60차례 이상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만 기상청 발표를 인용해 지난 17일 대만 타이둥현에서는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고, 18일에는 규모 6.9 지진으로 열차가 탈선하고 편의점이 무너지고 수백 명이 산속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에서는 3월에도 지진이 있었고, 당시 TSMC 생산라인 일부가 가동 중단됐습니다. TSMC는 지진 발생 후 대부분 반도체 공장 폐비 자동 중단됐고, 일부 직원이 대피했다고 밝혔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잠깐이라도 멈추면 라인에 투입된 웨이퍼와 소재를 폐기해야 합니다. 지난해 TSMC 공장이 점전으로 6시간 가동 중단됐을 때 약 3만 개 웨이퍼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 금액은 10억대만 달러 약 400억 원로 추산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웨이퍼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대만이 흔들리면 미국의 산업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TSMC는 모든 스마트폰, 랩탑, 탄도미사일에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의 92%를 생산합니다. 엔비디아, 퀄컴, 애플 등 미국 회사들이 거의 모든 제조를 대만에 맡기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에서는 대만 반도체 생산 능력이 작동하지 않거나 중국의 손에 들어간다면 미국의 기술 산업은 순식간에 멈출 것이라는 우려를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하되 중국의 대만 침공 때 직접 개입 여부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는데,
바이든은 이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18일 방영된 미국 CBS의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에서 중국의 침공 때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물음에 사실 전례 없는 곰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와 달리 미군 부대 병력이 방어에 나서는 것이냐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만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무기 판매로 인해 대만 점령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굳이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도 군사 개입 질문에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정책에 전혀 변화는 없다고 말하는 등 전략적 모호성을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실언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으나 의도적 발언이라는 분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군사 개입 가능성 시사가 지난번보다 선명하다며 중국을 자극할 것이 확실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날 바이든은 중국을 향해 다른 강성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바이든은 지난 7월 통화 때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대중국 해외 투자가 차단될 것이라며 마음을 달리 먹으면 거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미국은 위기 상황에 대만을 초토화시키는 전략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부서진 둥지라는 이름의 전략으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대만의 반도체 인프라를 파괴하고 인력은 모두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보여주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전략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줄어들자 중국을 자극하면서 대만 침공을 일부러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한국 죽이기 전략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천은 7일 바이든 정부에서 내세운 2,7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성과이지만 실제로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이 8월 초 서명한 반도체 지원 법안은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투자에 700억 달러 약 97조 원 규모 지원금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연구개발 투자에는 2천억 달러 약 277조 원에 이르는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중국과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으려 하고 있는데 실제 성과를 두고 의문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내고 반도체 지원 법안은 매우 실망스러운 효과를 내는데 그칠 수 있다며 지원 규모가 업계 판도를 바꿔내기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 반도체 기업들의 현지 생산 투자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는 반도체 기업들이 기존에 벌이던 투자 규모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내년 글로벌 반도체 시설 투자 총액의 3%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구나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고 가동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 지원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도 매우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수년 동안 진행할 시설 투자 계획에 미국 정부의 지원이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 등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이나 대만이 아닌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할 때 드는 비용과 사업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지원금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의 행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기차 공장과 관련한 비판이 주를 이루지만 반도체나 바이오 산업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매체 AJC는 14일
조지아주에 새로운 전기차 공장을 만들려는 현대차의 계획은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려는 IRA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복잡해졌다며 이 법안으로 인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현대차, 기아 등 기업의 판매에 타격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차 그룹은 현재 전기차를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조지아 주 브라이언 카운티 전기차 공장 완공 목표 시기는 2025년으로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려면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아이라 가브리엘 현대차 미국 법인 대변인 선명을 통해 현 법안이 미국인들의 전기차 접근과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이동섬으로의 전환을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투자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던 조지아주도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55억 달러 7조 6,700억 원을 투자해 짓는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2025년 문을 열면 현지에서 8,10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매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 건설 계획을 완전히 철회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으며 공장 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도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는 것을 포함해 미국의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현대차의 실망이 큰 상황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현대차가 주목받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결점에 반발한다면 바이든의 시도는 완전히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만과 일본이 지진과 태풍으로 역대급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과 미국이 한국 죽이기에 나섰지만 하늘이 이를 막아서는 모습입니다.